자, 일단 오늘 달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그 달러에 관련돼서 저는 얼마나 달러를 많이 다뤘느냐,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매트라이프 본사에서 촬영해 갔습니다. 영상으로. 매트라이프에서 달러 종신을 가장 많이 판매했던 사람 중 한 명이고, 본사에서 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본사에서 본사 교육까지 참여해달라. 그래서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때 매트라이프 출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없네 또. 매트라이프 원사 출신들은 매트라이프 신입교육을 듣고 나면 펜을 줘요. 만년필을. 그래서 그때 제가 리치앤코에 있었을 때 매트라이프 그 만년펜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우수 그거였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수한 사람한테 펜을 준다 이러길래 아 그렇구나. 근데 그 펜이 매트라이프 지점장이 저한테 100개 넘게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딱 따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딱 꺼내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니? 거기 교육 갔을 때 그 사람이 펜 한 400개? 40개? 50개? 엄청 많이 줬어요. 저희 이때 인원들 다 나눠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매트라이프의 상품을 제가 그만큼 많이 다뤘다는 거고, 그리고 달러 종신이라는 상품의 특징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매트라이프의 달러 상품을 달러로 찾을 수도 있었고 원화로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원화로 넣어요, 달러로 넣어요, 납입을. 원화로 넣죠. 근데 원화로 넣은 걸 그 상품 내에서 달러로 쌓는다라고 하면은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또는 환율 차이를 통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 상품은 그냥 단순하게 뭐 수익률, 그냥 단순하게 비과세, 그냥 단순하게 최저보증이율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에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과 손해가 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원화 상품보다 훨씬 유리해질 수도 있고 같은 원화 상품이랑 동일한 시기에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달러는 반드시 변동이 돌아온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화폐가 뭡니까? 달러.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대요. 뭐 다들 쓰는 그런 기본적인 RP지만 1,000원이랑 1달러를 준대. 얘네들은 뭐 가져갈래요? 왜요? 달러여서? 이거 같은 말이죠? 달러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더 가치가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대놓고 말하자고. 여러분들 1,000원짜리 가지고, 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1,000원짜리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돈 1,000원짜리 쓰면 거기서 돈이 쓸 수 있나? 못 쓰죠. 근데 내가 가가지고 1달러를 가져가서 1달러를 쓰면은 그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만큼 활용 가치가 높고 가치가 더 많고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돈을 저축을 할 거라면 왜 원화로 합니까? 그걸 왜 원화로 밖에 안 합니까? 한국에서만 계실 거예요? 외국에 나갈 수도 있잖아. 요즘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한국 돈으로만 투자를 하나? 한국에만 투자를 하나? 사실 주식이랑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같은 돈이 있고 나한테 같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국에 투자 안 합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투자 안 해. 그럼 같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겠어? 더 시장이 크고 안전하고 더 규모가 큰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한국과 미국의 그 주식 규모는 그냥 시장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나라의 땅 크기만 봐도 알잖아요. 국민의 수만 봐도 알잖아요. 당연히 미국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지. 그럼 그 나라에서 주요로 사용하고 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돈, 그걸 저축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원화와 달러를 비교했을 때는 뭐가 더 안전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데 이걸로 컨셉을 가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당신은 원화밖에 없으니까 이 원화를 가치 있는 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돼도 사람들이 확실히 원화보단 달러가 낫구나 이걸 부정하시는 사람은 없거든. 이건 기본적인 RP입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달러 종신을 많이 거래를 했을 때 제 시장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달러 상품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자꾸 오늘 나는 눈이 마주치네요. 예은F님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 달러 상품을 만들어주면 누가 제일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어떤 시장층이?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일반 사회초년생들한테 원화 상품 가지고 와서 주는 건 당연히 걔네는 원화를 쓰니까. 근데 달러 상품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해봤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유학 보낸 사람. 정확합니다. 제가 그때 실제 제 고객층이 다 유학시장이었어요. 강남 유학시장들. 그래서 원화로 어머님이 거기다 돈을 넣어놓으면은 미국의 매트라이프 상품은 아예 미국에서는 모든 시장과 ATM에서 매트라이프 상품을 그냥 꺼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대신 다화폐 통장이라는 걸 하나은행으로 개설했을 경우. 당시에 매트라이프는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확인해봤는데 모든 회사, 모든 시장이 다 됩니다. 어떤 은행의 어떤 다화폐 통장이라도 미국에서 출금이 가능해. 그러면은 미국의 은행을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은행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매트라이프 상품이 출금이 가능해. 여기서 중요한 건 수수료가 일반적인 환전 수수료보다 훨씬 싸다는 거지. 얼마를 내가 인출하든 간에 2,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금액을 얼마를 달러로 꺼내든 간에 수수료를 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니까? 혹시 환전해가지고 외국에서 써보신 분 있으시죠? 수수료가 2,000원 넘어요, 안 넘어요, 솔직히?
그냥 넘어가요. 저 일본 가가지고 50만 원 환전해가지고 그거 했을 때도 4만 5천 원 했을 때도 거기서 수수료 못해도 한 2만 원, 3만 원은 발생했어요. 50만 원에도 2만 원, 3만 원이야. 1,000만 원, 2천만 원 쓰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니까? 모든 방면에서 봤을 때 훨씬 유용성이 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고, 그 RP는 곧 알려드릴 겁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뭐가 더 가치 있어? 달러, 뭐가 더 안전해? 달러, 뭐가 더 유용하고 어디서든 쓸 수 있지? 달러. 이거예요. 이 세 가지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굳이 원화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끝. 같은 상품을 비교했을 때 얘는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환율을 통해서. 원화는 변동성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느 게 더 좋죠? 이거예요. 이거 컨셉으로만 가도 사실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더 좋겠죠. 이거 제가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온 거예요. 어제 저도 이거를 RP를 쓰다 보니까 나도 까먹은 거야.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다시 다 개정을 했고, 그리고 어제 제 고객한테 실제로 그거를 했고, 그래서 30만 원 종지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계약도 들어갔죠, 그분?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일단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외국인 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한국의 시장은 냉정하게 딱 말하면 됩니다. 한국의 시장은 한국만의 시장의 돈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한국은 뭐 원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석탄이 가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뭐가 없어. 그래서 한국은 외국에서 물건을 사 와가지고 그걸 제조해서 갖다 파는 나라예요. 2차 산업 국가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들의 자산을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근데 그 외국인의 자산이 뭐겠어요? 무슨 돈으로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달러를 불안정할 때마다 계속 사 모으는 습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IMF 때. 혹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맞습니다. 그 IMF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로 나와요. 근데 그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모아야 되는 건 두 개다.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먼저 사모아야 되는 현물 자산이 있다. 첫 번째는 달러예요. 두 번째는 금. 금이랑 달러. 근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지만 한참 전에 얘기지만 옛날에 1950년, 60년도에 닉슨 대통령이라고 미국 대통령 때 금 본위제라는 게 있었어요. 달러는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해서 두 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달러라는 게 왜 생겼냐면은 옛날에는 돈을 금화로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금화로 이렇게 지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이걸 지고 다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금화를 교환할 수 있는 금화 교환권이라는 걸 종이로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그 종이, 금화 교환권, 금 교환권이 변질돼서 지금의 지폐가 됩니다. 그게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는 금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다. 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금과 달러를 1대1로 교환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달러는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현물 자산이 뭐가 있게? 이 달러라는 돈으로 어떤 물건과 바꿀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가 쓰고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썼을걸? 석유. 지금은 근본이자가 아니라 석유화 바꿉니다. 이걸 페트로 달러 체제라 불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원화는 이 돈이 폭락을 했을 때 이 돈을 막아줄 수 있는 선물 수단이 없어. 달러는. 석유라는 게 막아준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폐의 뒤에 현물 자산의 가치가 같이 있으면 이런 건 폭락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돈을 쌓아두는 거야. 그걸 기축통화라 부릅니다. 미리미리 쌓아둬도 되는 돈. 정말 영원히 안전한 돈. 그래서 달러는 폭락이라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모두 박살이 날 때 달러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보는 상품이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망하지 않는 돈이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종신보험 같은 거 거래할 때, 종신보험 할 때도 사람들한테 이거 수익률이 막 몇 프로고요.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엄청나게 수익이 옵니다. 이렇게 설명 잘 안 하잖아. 근데 이 상품은 변동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면 둘수록 수익이 난다. 즉, 안전하면서 오래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종신보험을 수익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종신보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가장 안전한 상품,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가장 안전한 상품, 이런 컨셉으로 가야죠.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지금부터는 최대한 쉽게 해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회초년생이라고 생각하고. 자,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뭐 OECD다 뭐다 되게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 있나요? 네, 전 세계에서 20국, G20이라고도 부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들, 그리고 부자인 나라들을 OECD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선진국이 되려면 뭐가 제일 많아야 돼요? 달러는 너무 정답이고, 보통 부자들은 뭐가 많죠? 돈이 많죠? 그러면 부자인 나라는 뭐가 많아야겠어?
돈이 많아야겠네? 보통은 이걸 화폐를 달러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는 믿을 만한 나라여야 돼요. 그 부자가 돈을 쌓은 돈이 그걸 믿을 수 있는 돈이어야 돼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 신뢰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돈, 그리고 이 신뢰도를 이렇게 네 가지 산업으로 쌓아왔어요. 한국은 되게 간단합니다. 한국은 옛날에 1950년대 전쟁 때 진짜 가난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리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첫 번째는 이제 중화공업, 엄밀히 말하면 조선. 그리고 철강. 여기서부터 한국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유명하잖아. 정주영 회장. 가가지고 영국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철갑선 만들었던 나라다 이러면서 막 그 100원짜리 화폐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투자해달라. 그 돈 투자해가지고 현대 제철소 지어가지고 현대 조선소 지어가지고 시작을 했고 현대라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조선과 철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명한 제일 많이 파는 한국의 스테디셀러가 뭐게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물건 외국에다가 자동차. 그래서 한국은 또 자동차가 되게 많이 팔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혹시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가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미국 갔을 때 미국의 대부분의 옐로우 캡, 택시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택시는 어느 나라 차게요? 대부분 다 일본 차요. 아직도 일본 차가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경차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남미 쪽에 가본 적은 없는데 남미에서 온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경차 부분, 그러니까 산에서 타는 조그만 차는 다 한국 차예요. 남미에 있는 차량이 대부분 한국 차입니다. 왜? 싸고 양을 많이 뽑으니까. 그리고 경차 부분에서는 한국 같은 산악지대에서 만든 차들이 많이 팔려요, 실제로. 남미는 대부분 한국 차를 산대.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자동차는 잘 팔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는 그만큼 싸면서 많이 생산이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기아 보이즈라고 아십니까, 혹시? 기아차가 그 보안이 약해요. 내가 하필 기아차인데 기아차가 보안이 약하다 보니까 흑인들이 기아차만 터는 거야. 그래서 기아 보이즈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기아 보이즈를 하도 터니까 보안을 엄청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차부터 보안이 업그레이드 됐대요. 그래서 K8을 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죠? 자,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이 팔린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이 팔리는 상품 또 뭐가 있을까? 네, 반도체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나라는 되게 다른 나라보다 이게 강해. IT 컴퓨터 이쪽. 그래서 공학 쪽 중에서도 IT 공학 쪽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제가 글씨가 좀 약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것들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실 아까 말했죠. 1950년대는 우리나라 완전 황무지였어요. 근데 이 황무지에서 여러 가지를 개발해 내가지고 경제개발 5주년이다 뭐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솔직히. 대단하게 올라왔고 다른 나라의 원조 금액을 받아서 올라왔죠. 처음에는 밀가루, 설탕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30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뭘 열죠? 88 뭘 열죠? 올림픽을 열죠. 올림픽을 딱 열었을 때 아무도 우리나라에 참석 원래 안 하려고 했대요. 그때 야 저기 저 나라에 뭐가 있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소말리아보다 가난했다. 저게 뭐하러 내가 돈을 투자하냐. 사람들이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무슨 그냥 운동 경기 보러 오는 줄 알아. 여러분 올림픽을 다른 나라들이 막 유치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운동 경기 열 수 있는 경기장 좋은 경기장이요. 이런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고 여기에 투자할만 하겠네라는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걸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열게 되면 굉장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음번 월드컵도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셋이 같이 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실제로. 거기뿐만 아니라 뭐 나라들 두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열자 이런 것들. 그만큼 다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려는 거거든요. 88년도에 한국은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어.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봤네? 한국이 되게 가난한 줄 알았는데 한국이 생각보다 건물이 많네? 그때 한국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나라였으니까 야 이거 투자할만 하겠다. 완전 블루오션인 거야. 그때 외국인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투자가 여러분 그 졸부 아시죠?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 복권 갑자기 딱 당첨되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 돈도 써본 사람이 있어요. 돈도 모아보고 벌어본 사람이 그 가치를 안다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 돈 들어왔네? 이거 한번 해볼까? 돈 들어왔네. 저거 한번 해볼까? 외국인 자산이 폭등하면서 막 들어오니까 이조저도 아니고 막 해보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 국가부도의 날 같은 경우에도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백화점에다 그릇을 납품하겠다고 막 생산하다가 그때 백화점에서 이거 그릇 사지 않을래요? 라고 했더니 그 영화에 나오던 실제 그 공장 사장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려요. 그때는 진짜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옛날에 들은 내용 중 하나인데
1997년도, 8년도에 투신 자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신 자살 하는 사람들이 지역신문에 실리지도 않았대요. 진짜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맥도날드 좋아한다 그랬죠. 그 당시에 IMF 버거라고 있었어요. 하나에 500원. 전 아직도 기억해요. IMF 버거.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햄버거였거든. 어릴 때. 그래서 그만큼 난 햄버거 IMF라는 게 나한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IMF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모든 가격이 다 싸지는 거야. 막 햄버거가 500원이고 내가 맨날 좋아하던 뽕따 같은 것도 뭐 IMF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원래 250원이었던 게 180원 되는 거야. 그 당시 아이템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와 이거 역시 IMF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그런 건가 보다 이 생각했었어요. 난 진짜 뭣도 몰랐을 때. 근데 그때 부모님이 이제 내 금반지다 이런 거 막 가져가면서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거 보고 우리나라가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햄버거를 싸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철없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힘들었어요. 이때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이때는 IMF뿐만 아니라 그냥 아시아 전체가 외환 위기였어요. 아시아발 외환 위기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때 터졌을 때 한국에 외국인들이 돈을 투자했던 걸 다시 빼갈까 아니면 한국에 그냥 계속 투자할까? 아시아 전체가 위험한데 당연히 빼가지. 외국인 자산이 들쑥날쑥 할 때마다 한국은 위기가 와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다 빠져나갔어. 근데 이때부터 한국은 두 가지 조건인 겁니다. 제가 영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마트라는 영화 아시는 분? 마트라는 영화가 뭐냐면 옛날 까르푸라는 그 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가 외국에서 만든 마트인데 그 마트는 비정규직만 고용을 하는 마트예요. 실제로. 정규직은 다 외국인 직원들이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기 고용을 당하면서 되게 많은 마찰을 겪는 그런 한국인들 애환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생기게 된 계기가 그거야. IMF 때는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도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요. 전 세계 어디 인턴이라는 개념은 있지.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여기서 오래 일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강제로 잘릴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이때 생겼어요. 실제로. 플러스 너네 나라 대기업이지 근데 노조는 만들지 말라는 게 이때 생겼어요.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개기지는 못하는 거야. 윗사람한테 따져서 야 우리가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아 라고 해야 되는데 노조 못 만들어. 비정규직으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딱 써먹고 버리기 너무 좋은 거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써먹고 버리기 좋으니까 야 돈 더 투자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써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와요. 감사하죠. 외국인 자금이 빠졌던 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2008년도에 뭐가 터졌게요? 아시는 분? 네, 서브프라임 사태, 뭐 리먼 사태라고도 부르죠. 이게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개념들이 있으셔서 되게 간단하게만 말하면 프라임이 경제 등급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뭐 아마존 프라임이다. 그럼 그냥 아마존보다 좀 등급이 높은 개념이라 생각하지. 고기도 무슨 프라임 등급 이러면 좀 좋은 등급이잖아. 네. 근데 서브는 뭐예요? 뭐 서브웨이, 무슨 샌드위치 말고 서브웨이가 뭐야? 지하철이죠. 내려가지. 서브 말이 뭐야? 잠수함 내려가지. 서브는 말 그대로 그냥 바닥으로 향한다는 뜻이거든. 프라임의 등급이 바닥으로 향한다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프라임 등급이었는데 미국 자체에서 그런 박살이 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믿었던 미국이라는 등급이 다 바닥으로 향한다.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은 다 미국의 돈은 달러로 쌓는데 달러 자체가 바닥으로 향한다고. 그럼 전 세계가 여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미국 믿고 달러로 돈을 쌓고 있었는데 다 같이 박살난 거야. 야, 되게 쉽게 설명한 거야. 이거는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아는 분들이 들으면 쟤 왜 이렇게 대충 말해 이럴 수 있겠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설명해주면 이건 유튜브지 그러면. 이렇게 다 설명 못해. 앞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단어가 되게 많잖아. 근데 앞에 있는 고객은 어떻겠어요? 몰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단순한 예시와 비유를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이해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프라임이 내려갔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해야 돼. 여기서 막 경제 등급까지 따지고 되면 고객들이 이해하기 싫어한다니까? 이 내용 자체에 결국 포인트만 가져가면 되잖아. 2008년도에 외국인 자산 결국 지네 나라가 힘드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거 다 빼갑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외국인 자산이 또 빠져나가. 근데 이때 일본이 원래 그 반도체나 이런 데에서 되게 우수한 나라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일본이 그 부동산 버블까지 효과를 다 누리면서 엄청나게 박살이 났었어요. 실제로.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영향력이 세니까 일본이 투자하고 일본이 만들고 있는 뭐 반도체다, 무슨 기술력이다 이런 거 일본에 갖다 두면 지 맘대로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기술력을 실제로 이전을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이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그걸 받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반도체 기술력을 한국으로 옮겨옵니다. 대신 일본이 그때 조건을 걸었어요. 야, 다 좋아. 반도체 기술력까지는 이전해 주겠는데 원료 생산은 못 주겠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원료 생산하고 만들고 공정해가지고 갖다 팔 수 있는 모든 그 반도체 기술력을 다 보유한 건데 일본밖에 없어요. 네. 미국도 원료부터 다 생산하진 않아. 오히려 그 생산하는 것부터 만드는 과정을 대만에 맡기지. 대만은 미국의 공장입니다, 일종의. 한국도 사실 미국과 전 대기업, 다른 기업들이 그냥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료까지 생산해서 공정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어. 근데 그 기술력들의 대부분 한국에다 옮깁니다. 실제 한국이 되게 이때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산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까지. 근데 2018년도부터 여기 있는 문제가 다 터져요. 그때부터 한국이 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15년도에 아시아바의 대폭락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많았지만 되게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영국이 EU 연합에서 나갑니다. 뭐라 부르게요? 네, 브렉시트라 부릅니다. 브렉시트라는 단어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AIA 때 입사했을 때 그때 저희가 넥스트 AIA라고 저희 그걸 봤거든요. 이 사람한테 우리가 그 지원금을 줄까 말까를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가족 관계가 어때? 너는 뭐 부모님이랑 잘 지내니? 너는 어디 대학교 나왔어? 이런 거 물어보더니 갑자기 나한테는 야 브렉시트가 뭐야?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나는. 근데 마침 그때 내가 그때 그 저희 지점장님 차를 타고 오면서 브렉시트 뉴스를 보고 왔거든요. 너무 다행히도. 아 브렉시트는 그 영국이 유연하면서 나갔는데 뭐 이러이러한 여파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넥스트 아이에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난 너무 황당해 아직까지. 막 얘네들한테는 인간관계 묻더니 나한테는 왜 이상한 거 물어봐. 근데 너는 그냥 물어봤대. 그분이 그때 부사장일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저한테 그때 그랬어요. 그냥 너는 왠지 대답할 것 같다고. 그때 이 브렉시트라는 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있는데 영국이 EU 연합에서 나갔대. 근데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게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디겠어요? 미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 뒤를 이어갈 만큼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건 뭐 인도다, 일본이다 얘기가 많지만 사실 유럽 시장입니다. 근데 그 유럽 시장에서 돈을 만지는 애가 일종의 돈을 만지는 애가 영국이에요. 그럼 유럽의 대장은 독일이거든요. 그때 이민 문제로 싸웠어요. 뭐 외국인들 이민자들 받아라. 우리 독일도 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독일도 받고 있다. 너네도 받고 있다. 공정하게 다 나눠 가더라. 근데 영국은 유난히 이민자 문제가 많아. 영국은 또 거기 근처에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 넘어온 애들 많아가지고 되게 불분명한 국적 애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실제로. 영국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걔네들은 의외로 흑인이 되게 많아. 그리고 걔네들이 되게 많이 사고를 쳐요, 실제로. 막 진짜 뭐 창문 깨트리고 물건 꺼내고 뭐 이런 거 일도 아니에요. 저도 갔다 왔는데 많이 겪었어요. 밤에 되게 위험한 나라예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나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애 데려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독일이 야, 아니야, 데려가. 이거는 우리 유럽의 약속이다. 뭐 인권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그럼 나는 유럽 규정에서 빠지겠다. 나 영국 EU에서 탈퇴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그때 독일이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 너네 옛날에 나폴레옹 때 어떻게 했냐? 니네 나라만 그 섬이라서 안 쳐들어갔을 때 너네 묶어버렸지. 대륙 봉쇄했지. 똑같이 할 거야. 니네랑 전부 무역 일시적으로 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돈도 많아, 얘네도. 그러니까 서로 돈 많은 애들끼리 갈라져 버리는 거야. 서로 싸우게 돼. 근데 한국은 둘 다한테 팔아야 돼. 영국도 우리 거 사줘. 유럽도 우리 거 사줘. 이러면서 팔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싸우면서 일시적으로 무역을 잘 안 한다네? 한국의 여파가 무지하게 크게 왔어요, 그때. 생각보다 크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여파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플러스 여기에 이제 아시아바의 대폭락, 뭐 유가도 많이 올라, 중국도 많이 올라 이런 사태까지 한 번에 다 터졌어요. 그때 한국이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뉴스 기사랑 자료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대기업들 위주로 컸잖아요. 기업들 위주로 개발을 시켰는데 나라가 그만큼 기업에다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면 기업한테 삥을 뜯어요, 실제로. 근데 이때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야, 너네 이거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일종의 기부금 같은 개념, 그리고 우리한테 좀 투자 같은 개념으로 좀 돈을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거부하는 기업들은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작권이라는 개념, 저작권이라는 그 물건을 만드는 안에 예를 들어 배를 만들어. 그럼 배 안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 무슨 부품이 들어간다 이런 건 비밀이잖아. 맥도날드 좋아한다 했잖아요. 맥도날드 안에 빅맥에 무슨 소스가 들어간지를 다 걔네가 공개해버리면 걔네 입장에서 되게 손해 아니야? 공개 안 하지. 근데 국가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 국가가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 실제로. 야, 너네 우리한테 이거를 안 준다? 그럼 이거 우리 갖고 있는 정보를 나한테 팔 거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나씩, 한 회씩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때 되게 많이 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진해운이라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3등까지 갔었어요, 당시에. 거의 1등이었어요, 거의. 근데
이 당시에 해운 산업 관련돼가지고 중국한테 되게 많은 정보가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겠죠? 라고 생각은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이 당시에 정보가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한국이 전체 세계 1등까지 했던 게 3등까지 떨어져요. 실제로. 그리고 해운 기업이랑 조선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태의 여파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일이 터졌을 때 기업들한테 삥을 뜯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씩 기업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있는 것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뭐 이런 브렉시트나 이런 여파들도 있었지만 두 번째, 보통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여파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때 딱 당시에 나타났던 게 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마인드가 이거야. 나만 잘 되면 돼요. 무슨 강호동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맨날 소리를 다녀. 트위터에도 맨날 이상한 뻘글 써가지고 사람들 난리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이킹 아메리카 그레이트야. 항상 우리 미국만 위대해지면 된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우리 한국같이 동맹국들, 니네 우리가 미군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못해주겠다. 앞으로는 니들 돈으로 해. 우리가 사람은 지원해주는데 니들 돈으로 다 내놔. 근데 그 미군이 이런 거 엄청 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너 이거 돈 우리한테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럼 우리 미군 철수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른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군인은 솔직히 미군이 맞아요. 그리고 한국군은 그 왼팔 정도야. 오른팔, 왼팔 가지고 우리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 국가예요. 북한이랑 싸우고 있는데 오른팔이 집에 가겠대. 갑자기 오른팔 한 개가 사라진 거야. 뭐 샹크스야. 없어. 팔아나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적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얘 봐라, 약해졌네? 그때 도발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트럼프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북한이 막 핵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북한이 핵 쏜다고 하면 겁먹어요? 안 먹잖아. 그냥 쏘나보다. 한번 쏴봐라 어디 이러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펑펑 소리 나도 그냥 연습하나보다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 생각해봐. 외국인인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쏘겠다고 막 뉴스에 대소특보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 겁 안 먹어요? 뭐야? 나 여기다가 전쟁 나서 죽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 실제로 이때 되게 많이 도망갔어요. 일종의 돈을 뺐어. 투자했던 금액 거의 다 빼가고 막 이런 식이야. 혹시나 모르니까 빼가가지고 안전한 나라에다 투자하지 뭐. 그럼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야? 돈 빼가가지고 미국에다 실제로 본토에 투자한 거예요. 진짜 그런 식으로 돈을 되게 많이 빼가서 트럼프는 똑똑해. 걔 예일대학교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연세대 출신이야.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다른 나라 동맹국에 투자했던 금액을 싹 다 빼가지고 미국 본토에다 투자하게 만들어. 되게 똑똑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말해. 힘들지? 형님, 저 진짜 힘듭니다. 사드라고 선물 하나 있거든? 이게 미사일인데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 자, 줄게. 딱 했더니 뜬금없는 중국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완전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거 아니냐. 또 시비를 걸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이제 북한이랑 중국까지 난리를 치면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라 흔들고 돈을 빼가.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힘들면은 우리가 미군은 해줄게. 근데 전액은 다 못 주겠고 지금처럼 절반 정도 니네가 하되 한 가지만 더 걸자. 니네가 우리한테 제일 많이 파는 게 뭐야? 그때 미국한테 가장 많이 팔던 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FTA라는 거 재협약하자. 우리 너네랑 거래하던 약속 재협약하자. 대신 자동차 팔 때는 세금 더 붙이겠다. 이런 걸 트럼프 리스크라 불러요. 얘가 한번 흔들고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파는 물건들의 세금이 다 올라. 실제로. 그럼 그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가 많이 박살났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태. 대통령 뒤에 무당이 있는 거 들어봤어요? 어느 날 무슨 샤머니즘입니까? 아프리카 부족 집단도 그렇게는 안 해요. 대통령 뒤에 무당이 서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역사상 컸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여파가 있었다보다도 이 사건 때문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정부한테 막 기부금 내는 거 이런 거 일제하게 다 멈춰요. 그때 괜히 이런 거 했다고 또 지들도 이제 긁어 부스럼 될까봐 관련된 뉴스도 되게 많아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최순실 게이트 써봐요. 되게 많은 그 신뢰도를 잃었죠. 그동안은 돈만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때는 신뢰도까지 마이너스가 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 다음에 이제 최순실 사건 이후에 대통령 탄핵당하고 오신 그 달님께서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려면 일본한테 원료를 사와야 되는 수야. 그러니까 한 번 공정된 원료를 사와야 돼. 근데 진용이 뭐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 위안부 저도 이거 하고 후원하고 진용 문제되는 거 알아. 근데 경제적인 면과 그런 면을 자꾸 결부를 시키게 되면은 이건 진짜 반일 감정 이렇게 결부시키게 되면은 진짜 한국만 더 힘들어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완전 안정되고 나서 그다음 걔네한테 거래를 걸든 뭘 하든 하는 게 맞아. 근데 이때 섣부르게 잘못 걸었다가 최순실 게이트 때
잘못 걸었다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투자하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최고로 이제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를 제외시켜버려요. 그때부터는 한국이 이제 비싼 세금과 비싼 돈으로 사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또 기업들은 피해를 입죠. 당시에 반도체도 피해 많이 입었죠, 그때. 근데 한국은 항상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해봤잖아. 88년도에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봤어요?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 자본을 버는 방법이 운동경기다 이런 걸로 많이 좀 돈이 된다. 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한국이 그 당시에 되게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동계올림픽, 평창이에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 한국은 진짜 이걸 가지고 한국의 기술은 뛰어나 막 드론 같은 거 보여주면서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그 평창 올림픽 때 뭐 사람 머리 달린 새가 나오더라고. 뭐 흰색깔 인면조인가? 난 한국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보여주면서 한국은 좋은 나라, 잘 나가는 나라면서 보여줬는데 사실상 평창은 좀 많이 망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이유가 뭐게요? 원래 올림픽을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 때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왔어요. 다 와가지고 영상만 촬영하고 있는 거야. 텅텅 비어있어. 실제로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거의 안 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평창은 진짜 미안하게도 서울에서 평창 딱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안 됐어. 근처에 무슨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 호텔방, 모텔방 하나가 1일당 100만 원 막 이랬다니까요.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가. 차라리 와가지고 보고 다시 뭐 강릉으로 넘어가든 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든 매일 당일치기로 평창까지 보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대. 그만큼 이 올림픽은 경제적인 낙수 효과라는 걸 많이 못 누렸어요, 솔직히. 그때 그 돈, 누구 돈으로 했게요? 올림픽 누구 돈으로 해요? 2,800억인가를 투자했대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문화체육부 관광 예산 전체의 좀 40%인가?를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투자하고 100년인가 200년대 무슨 뭐 오동나무 잘라내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우리가 얻은 경제 효과는 많이 없잖아. 그만큼 빵꾸난 거 어떻게 메워야 돼요? 여러분한테 갚아야지. 여러분들은 세금 내. 그럼 싫어요. 이러면 몽둥이로 때리잖아. 그래? 더 내. 더 내. 안 내? 그럼 너는 계속 할증. 그러다 통장 막아. 이런 식이야. 한국인들은 못 도망가. 딱 깔끔하지 않습니까? 빵꾸난 건 여러분한테 메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국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실제로 세금이 급상승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나라가 힘들면은 뭘 올리게 해요? 세금을 올리죠. 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이치예요. 이거를 보통 어떤 구조로 가냐면 일단은 나라가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 기업이 힘들다 그러면 회사들이 부실해져요. 삼성이다 뭐다 이러는데 부실해져.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부실해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는 얘네들한테 대출해준 대출 이자를 좀 낮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돈을 많이 풀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얘네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면 공적 자금이라서 국가 자금까지 계속해서 넣어가지고 얘네한테 풀어줘요. 막 부실해진 채권도 막 매입해주고 이러면서 막 풀어.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안 돼. 그럼 국가에서 이제 국채라는 걸 대규모 발행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돈을 최대한 막아주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기관 같은 애들이 제 값을 못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이에요. 현재. 이 정도로 돈을 풀었고 너희들한테 썼으면 얘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실업률이 높아. 아직도 사람들이 취직 안 하려고 해. 아직도 그 금융기관이 힘들어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집도 없고 빚만 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돈만 풀어? 누구 돈으로 나가? 세금으로 나가잖아.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걷어들일 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플러스 대출 줬던 거 이자 다 갖다 드릴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 계속 올리잖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있으니까. 플러스로 또 뭐가 오르겠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풀었던 거 돈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이 오르지. 근데 웃긴 거는 한국인들한테만 걷어요. 아직까지는 외국인한테까지는 안 걷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가치가 있는 외국인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일본에 투자하겠어요? 그거예요. 마음대로 못 올려. 근데도 한국은 가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 나가는 거야. 그거를 한국을 팔고 간다고 해서 셀코리아라 부릅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한국을 탈출해야 돼. 그냥 엑시트 코리아라는 게 돼요. 한국을 도망가야. 근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국은. 그냥 지나가.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원래 이 단어에 쓰이진 않는데 그냥 패싱 코리아로 많이 부릅니다. 한국은 그냥 지나가라. 사지 마라. 한국은 지금 거의 여기에요. 사실.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가고 좋은 나라가 주변에 너무 많아. 미안한데. 뭐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되게 많아. 한국은 사실 외국인 자금을 더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빨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 막아내고 이런 식이에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를 봐야죠.
같은 원화로 했을 때 이렇게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거 봤죠?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기축통화인 달러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그럼 같은 돈으로 저축할 거면 원화로 할래? 달러로 할래? 달러로 하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일련의 사태를 다 봤을 때 뭐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한테. 당장 우리 한국인이잖아. 뭐가 제일 위험해? 앞으로 세금을 미치듯이 걷는다는 게 확정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금을 낼래요? 아니면 최대한 세금 안 낼 수 있는 절세 상품을 찾을래요?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절세 상품이나 아니면 비과세 상품 중에서 달러 상품으로 되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이 모든 화법 중에 핵심은 뭐가 제일 가치 있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올까?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상품 중에서 비과세가 되는 달러 상품을 찾아야겠네? 그럼 사실 보험 상품이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제가 이 화법을 되게 오랜만에 써가지고 되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반 고객들한테 설명하다시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조가 어떻게 굴러간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한 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한 바퀴 쑥 돌고 끝. 저희가 설명하는데 5분 안 걸리고요, 원래.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알고 가야 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얘기했을 뿐 원래는 심플합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해졌어. 근데 또 이런 사태가 생겼대.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세금을 거둘 것 같아? 안 거둘 것 같아? 거둘 것 같네? 근데 여러분 원화로 저축할래? 달러로 할래? 달러로 해야겠네? 그러면 세금 안 걷는 달러 상품 그거 추천해 줄게. 그게 너한테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 이거예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막 달러 상품이 어쩌고 저쩌고 막 미국이 어쩌고 뭐 어떤 나라가 뭐 브렉시트를 했다는 관심도 없어요. 애들 그게 뭔데요? 다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적금보다 나아. 왜요? 얘는 세금도 안 돼. 왜요? 원화보다 더 가치가 있어. 너 1,000원 넣어가지고 1,000원이 나중에 1,200원이 되면 그 200원만큼의 가치 네가 먹는 거야. 그게 달러야. 환율 차이를 통해서 이득 좀 보자고. 되게 간단한 가치와 되게 간단한 단어로 사람들이 다 이걸 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한테 꼭 해줄 수 있는 말. 우리나라가 망해도 달러는 안 망하거든. 그게 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뺏기지 않고 벌어갈 수 있는데 한국 돈 말고 외국 돈으로 하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상품 추천이랑 네. 뭐 특징 같은 것도 알려주세요. 이 내용에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건 매트라이프 상품인 이유가 뭐냐면 매트라이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매트라이프라는 회사는 해외 자산에 관련돼서는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가장 시장이 커. 플러스로 매트라이프라는 회사는 기능이 제일 많아요. 달러 상품 중에서도 달러의 핵심은 아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편하게 꺼낼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환금성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매트라이프는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을 꺼낼 때 환전 수수료가 되게 저렴해요, 일단. 첫 번째로 환전 수수료가 많이 저렴하고, 두 번째로 매트라이프는 내가 원하는 국가에서 꺼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매트라이프는 애초에 그냥 이런 금융 상품들 중에서 가장 사업 비용이 낮아요. 회사에서 떼먹는 돈도 낮아요. 실제로.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이 돈을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제일 높아요, 매트라이프가.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매트라이프는 심사가 편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보통 달러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 살다 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금융상품 가입이 되게 안 되게요. 안 돼요, 여러분. 특히 보험상품은. 보험상품은 애초에 미국의 국적이 있거나 미국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가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매트라이프는 이런 거 좀 유하게 받아주는 회사기도 해요. 그래?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데 이런 조건. 플러스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제가 우울증으로 수면제 먹는 사람들까지 거기 언더라이트에서 받아준 적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라이프 상품의 가장 좋은 점. 여러분들 돈 넣고 나서 뭐 5년 이후에 7년 이후에 수익률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거 다들 따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년 납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회사가 어디게요? 매트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매트라이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저희 뉴스 기사도 있어요. 올려드릴게요. 10년 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거는 뒤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7년 납을 했을 때 매트라이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5년 납은 뒤집이고. 저 그 관련된 뉴스 기사도 있으니까 올려드릴게요. 어려운 단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넣은 돈 중에서 7년 납 중에 뭐가 제일 수익률이 좋아? 이거 하나로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상품 거래하잖아. 근데 그걸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할 수 있다? 더 좋지. 이게 다예요, 컨셉은. 진짜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같은 저축을 할 때 수익률도 제일 좋은데 그걸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할 수 있다.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관련된 모든 상품에 관련된 기능들을 저는 다 적어 놓거든요. 10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뭐 단기납 상품 종신을 판매할 거다라고 하면은 원화 말고 달러로 해볼래? 이거 한 번만 던져보세요. 그럼 거기서 싫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박수.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편집장님 강의 들으면서 이게 느끼는 게 참 진짜 이렇게 귀한 강의를 우리는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실전 영업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최근에 다녀온 많은 조직들도 매니저분들이 실전 세일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 능력이 없으시고 실제로 세일즈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영업을 하는 조직인데 영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린치핀 최고의 장점은 우리 매니저 그룹들이 실전 세일즈에 대해서 계속 알려줄 수 있고 함께 뛸 수 있다는 거. 오늘 강의도 진짜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영상 촬영한 거 보니까 한 37분 정도 오늘 강의를 해주셨는데 40분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달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다 잡혔어요, 지금. 달러라는 게 되게 매력이 있네? 이왕이면 달러로 하면 원화보다 훨씬 더 좋겠네? 라는 생각들을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불과 이걸 설득하는데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40분 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얼마든지 이 달러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거 외에도 제가 만들어둔 아주 쉽게 달러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린치핀에는. 그래서 그것도 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달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지한지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첫 번째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나중에 화폐 개혁 같은 게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세대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라는 게 좋은 게 일단 7년차 환급률도 가장 좋지만 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 그 고객 중에 범주라고 연예인 고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주식을 못 모르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더 큰 마이너스가 나겠다 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원화로 환전을 하니까 이득으로 바뀌었어요.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났는데 환율이 좋은 시기에 환전을 했다 보니까 마이너스 난 게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달러의 매력인데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000원일 때, 1,300원일 때, IMF 때는 뭐 1,700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올라오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호황이고 주식이 좋으면 금이나 달러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달러는 가상화폐는 아직 이렇게 공용화돼서 쓰지 않잖아요.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디 나라를 가서도 다 쓸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밌는 게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 방어선을 늘 지켜줘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확정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달러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아무리 떨어져도 떨어지는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고 또 오르면은 물론 오르는 범위도 주식처럼 막 팍팍 오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보험 상품은 기본적인 환급률조차도 좋으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환급률 플러스 환차익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매력 같아요. 게다가 비과세까지 되네. 여기서 플러스 하나 알파로 변액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펀드잖아요. 근데 비과세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누군가가 본부장님 제가 딱 하나만 투자할 수 있는데 뭘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보험은 아니에요. 보험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서브로. 원래 하나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한다라면 저는 보통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다우존슨 그런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거. 왜냐면 사실 미국이 망하면 다른 나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도 않고 미국이 망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에서는.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요. 사실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으니까.
한국 주식은 진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이 이만큼 오를 때 한국은 요만큼밖에 안 오르고 미국이 요만큼 떨어질 때 한국은 이만큼 떨어지는데 한국을 왜 합니까? 한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이 훨씬 더 좋아요. 조금만 공부를 해도. 근데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어요. 미국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식이라든가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투자라는 방법이 있고 보험으로 간접 투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보험은 견액으로. 이건 달러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ETF나 주식으로 미국 증시를 투자를 했어요. 수익이 낮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증시는 올라갈 테니까. 1억이 2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세금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지금 이자가 얼마가 생겼어요? 1억이 생겼잖아요. 그쵸? 원금 1억에 이자가 1억이 생긴 거잖아요. 수익률이. 그럼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투자했다면 250만 원 넘어가는 수익의 22%를 떼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미국은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 자산이 주인데 미국은 주식 자산이 주예요. 걔네들은. 구조가 달라요. 대한민국도 지금 어디서 세금을 가장 많이 떼고 있어요? 부동산 쪽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식 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간접 투자를 했더라도 계속 이렇게 세금을 떼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한 2,500만 원 정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실제 수익은 7,500밖에 안 돼. 그래서 어차피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면 VUL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증시에 투자하는 거니까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2억 되고 여기서도 2억이 돼요. 근데 이건 비과세요. 이 세금을 안 떼요. 그냥 1억을 그대로 가져가요. 근데 뭐하러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데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냐 이거예요. 뭐 배당이나 이런 게 섞이면 말이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죠. 지금은 단기납 종신 컨셉이 사실 너무 쉽잖아요. 야, 7년 내고 3년 거치하면 뭐 125% 나와. 너무 쉽잖아요. 그쵸? 물론 단기납 종신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5년은 단종되고 7년은 환급률이 떨어지고 10년은 아마 그대로 갈 건데 사실 지환지점장이나 저는 20년 납입 종신보험이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년 납입 종신보험도 굉장히 짧은 종신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년 판매하기가 너무 좋은 게 어차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비과세 기간이 10년이니까 그 10년을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기들이 나중에 지나면 달러 종신이라든가 VU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객 니즈에 따라서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화법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어떤 고객을 만나도 재무 상담을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강의가 진짜 너무너무 유익했고 유튜브 촬영했으니까 올려둘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런 경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익히시고 단순히 고객을 만나서 뭐 재무 상담이나 보장 설명 해줄 때 보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20분이라도 설명을 해주면 신뢰도가 또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다른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보험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좋습니다. 우리 일은 그래서 끝이 없어요. 다시 한번 명강의해준 우리 지환지점장 진짜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조직 정말 강하구나. 예, 실제로 이런 너무너무 유익한 경제 이야기 또 실전 세일즈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세일즈 조직에서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교육을 잘 들었고 여러분들도 반복 숙달을 하셔서 꼭 좋은 상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